평고대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석가래 몇 개를 올려서 평고대를 받아주도록 한다. 이렇게 올려진 휜 평고대를 조로 평고대라 한다. 일단 보기에 유선의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 집의 처마 곡선이 결정되고 처마의 안허리를 얼마나 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도편수와 부편수가 이때까지 보아온 선대 수많은 집들에서 나타나는 곡률에다 그들만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결정된다. 앞에 평고 누를 자리가 없잖아. 이거는 이게 문제라. 거기 한번 눌러봐. 얘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앞으로 쫙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평고대로 처마의 곡을 잡으면 바로 석가래를 거는데 그 곡선이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아가며 석가래를 건다. 평석가래가 다 걸리면 추녀의 좌우로 석가래가 걸리지 않고 비어져 있는 곳이 있다. 이곳에 걸리는 석가래가 부채를 편 모양으로 된 선자 석가래라는 것이다. 선자 석가래는 맛배집에는 없다. 선자 석가래를 걸기 위해서는 추녀 옆에 갈모 산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처마의 좌우에 들려있는 추녀까지 석가래가 올라가려면 추녀 옆에서는 석가래를 괴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선자 석가래는 모양 자체가 마치 배의 노처럼 생겼다. 뒤쪽은 아주 얇고 뾰족하게 깎아야 하고 갈모 산방에 올려지는 부분은 석가래 하나하나마다 그 각도를 달리하면서 깎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가 반듯하지 않고 위로도 휘고 좌나 우로도 휘게 치목해야 한다. 선자를 치목할 때 도편수는 그 수치를 모두 기록해둔다. 이것은 까다로운 수리를 이용해야 하므로 웬만한 목수들은 구사하기 어려운 기법이었다. 선자는 초장, 2장, 3장, 4장, 막장 하면서 건다. 평고대 작업의 팔짝집과 맛배집은 다르다. 맛배집은 추녀가 없기 때문에 평고대의 곡을 많이 주지 않는다. 이 집은 맛배집이다. 평고대 위에 석가래를 거는 방식은 똑같다. 지붕에 돌아가면서 평석가래와 선자석가래를 다 걸었으면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나무 판자로 덮는다. 이것을 개판이라 한다. 집의 모양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상냥식을 한다. 지붕의 가장 위쪽에 걸리는 종도리를 마지막으로 올려서 연결시키는 행사다. 목수들이 이 행사를 준비한다. 상냥문은 이 집을 짓게 된 연유를 자세히 기록해서 대나무통이나 구리통에 넣어서 종도리 배바닥에 홈을 파고 그 속에 넣기도 하고 장혀의 등에 홈을 파고 넣기도 한다. 잘 사는 집은 이 속에 후손들이 이 집을 수리할 때 쓰라고 금은 보화를 넣어놓기도 했다. 상냥식이 있는 날은 목수들이 배불리 먹고 일을 하지 않고 쉰다. 아니 아직 안 올라가요. 가벼워서. 강량이요. 야, 아이, 자, 땡기고 보라이.
비가 그치고 지붕의 좌우로 합각을 만들었다. 집이 제 모양이 되어간다. 석가래 위에 개판으로 덮고 그 위에 적심을 받았다. 적심은 집을 지으면서 나무 껍질 벗긴 것이나 통나무나 쓰고 남은 나무 등을 지붕에 얹는 것인데 지붕 여기저기에 골고루 넣어야 한다. 이것은 지붕의 물매를 조정하고 눈이 쌓였을 때는 물론 기와와 보토와 새우 흙의 엄청난 하중을 석가래에 골고루 분산시켜 주어 하중이 쏠리지 않게 하며 흙이 석가래에 바로 닿지 않게도 한다. 또 적심이 모두 나무이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었다가 내뿜었다 하는 기능도 해서 집의 습도를 적절히 해주기도 한다고 한다. 적심이 골고루 넉넉히 넣어지면 그 위에 흙을 깐다. 이것을 보토라고 하는데 아래에 깐 적심이 조금도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지붕 전체에 골고루 깔아야 한다. 이 흙은 진흙에다 강회를 섞어서 쓰는데 빈틈없이 얹어 다부지게 밟아야 적심 사이로 진흙이 들어간다. 이 흙은 한겨울의 냉기가 지붕을 통해 천장과 방으로 내려온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뙤약볕 열기가 기와를 통해서 방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강해가 들어간 흙은 방수 역할도 한다. 보토 진흙을 두툼하게 얹어 덮은 다음 그 흙이 꾸덕꾸덕 마르면 기와를 깔아야 한다. 기와를 깔 때 쓰는 흙은 진흙에 백토를 섞고 강회를 넣어 찰지게 익인 흙을 넣는다. 이 흙을 새우 흙이라 한다. 새우 흙을 받아서 먼저 암기와부터 깔아 나간다. 암기와는 석장을 물려가면서 깔아 나간다. 용마루에서 기와 놓을 자리를 표시해두고 한 줄 한 줄씩 옮겨가면서 암기와를 아래 처마부터 용마루까지 깔아 올라간다. 용마루의 곡선은 현수 곡선이다. 새끼줄을 쳐서 자연스럽게 처지는 선을 지붕 용마루 선으로 잡는다. 처마 곡선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곡선인 반면 지붕은 그냥 천연스러운 선을 채택해서 쓴다. 사실 용마루의 곡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주인은 걱정이다. 조금만 들려도 가벼워 보이고 조금만 내려도 지붕이 밋밋해 보인다. 양쪽 끝에는 적세를 겹겹으로 쌓아올려 용마루 곡선이 올라가도록 만든다. 미끈한 밤꽃 향기 퍼지는 계절에 기와를 다 올렸다. 기와 작업이 끝나면 집은 머리를 곱게 빗어 단장한 여인 같기도 하고 마치 과거에 급제한 동량처럼 의젓해 보인다. 기와 일이 끝나고 주변이 정리되자 목수들은 수장 들이는 작업을 한다. 수장은 문을 달기 위해 문지방, 벽선, 문설주 등 문 얼굴을 만들고 타락,
벽장 등 벽체를 구성하는 골격을 만든다. 기둥에는 수장이 끼도록 2개의 구멍을 파놓는다. 이것을 쌍장부라고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끼는 수장제는 기둥 간사리보다도 길다. 이것을 이미 서 있는 기둥에 그냥 끼우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한옥에서는 문열이법을 쓴다. 우선 기둥에 구멍을 판다. 한쪽은 반대쪽보다 깊이 판다. 그런 다음 수장제를 먼저 깊이 판 쪽으로 밀어 넣었다가 반대쪽 기둥으로 빼내면서 수장제는 들어간다. 한옥의 구조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이 머름이다. 이것은 주로 창문 아래에 들어간다. 대청 뒤에 바라지 창 아래나 안방의 미세기 창 아래에 들어간다. 짜는 것이 있고 통으로 된 것이 있다. 통상 짜는 머름을 애용한다. 하방 위에 하나하나 부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마루가 우물마루다. 일본은 긴 판재를 못 박아 고정시키는 장마루다. 장비틀 허리에 홈을 파고 그 속으로 청판을 끼워 밀어 넣는다. 청판이 두툼해서 부러질 염려가 없다. 밀어 넣을 때는 아주 빡빡하게 해서 망치로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그리고 대패질을 해서 마무리를 한 뒤 생콩을 물에 불린 뒤 배에 싸서 콩땜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마루가 된다. 못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꿀렁거리지 않는 마루가 우물마루다. 한옥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문과 창을 보면 화려하고 다양하다. 벽체 들이고 나면 문과 창을 단다. 대청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불밝기 창이 있는 4분 한 문을 설치한다. 내루에는 밖에 유리를 끼우고 안에는 아름다운 아짜 살문을 설치한다. 안채 하나에도 문과 창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런 것도 주인의 심성에 따라 화려하게 하거나 수수하게 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라 좀 더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랑채는 그저 묵직하고 단출한 용자 문살을 많이 사용했다. 소슬대문은 문이 크기 때문에 판재가 길고 두꺼워 매우 무겁다. 대문의 못자국에는 국화정을 박아서 안 보이게 장식한다. 대문을 짤 때 2짝으로 짜지 않는다. 한 짝 통으로 짠다. 나중에 입택식 때 문을 톱으로 자르고 들어오기 위해서다. 대문에는 아래 위로 문지 두리에 촉을 받고 세운다. 그리고 문고리를 단다. 집이 다 지어졌다. 이제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좋은 날을 받는다. 집들이 제사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푼다. 주인은 유호강에 불씨를 들고 들어간다. 새집 짓고 첫 이사하는 날엔 불씨가 먼저 들어간다. 불이 일어나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불씨를 들고 대청과 안방으로 한 바퀴 돌고 화덕에 가서 불을 지핀다. 한옥은 100년 전, 200년 전
천년 전에도 지어졌다. 그 모두가 다 같은 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에도 한옥은 지어지고 있다.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가 짓고 살던 귀틀집을 오늘에 다시 멋지게 지었다. 한옥이라 해서 꼭 조선시대 사대부의 집이나 팔짝집이나 맛배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와를 얹어 옛날 산촌의 귀틀집과 다른 기품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안에는 마루와 온돌이 있는 한옥의 원형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래에 아주 잘 지은 또 다른 한옥의 경우를 보자. 대문에 들어서면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해놓았다. 예, 21세기에 우리가 짓고 사는 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안채부터 좀 구경을 하시죠. 한옥이라는 개념이 구두를 하고 마루가 합쳐진 거니까 그거에선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대신 규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하고, 여긴 바닷가 같아서 해풍이 많으니까 밖에다 유리창을 단 거는 19세기하고 전혀 모양이 좀 다릅니다. 한옥의 원형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서도 오늘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었다. 우리가 올라와서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이 두 칸 있고, 그 다음에 대청이죠. 그리고 대청 저쪽으로 이제 부엌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이 앞뒤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좁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넓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이 오시니까 손님이 너무 좁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일부러 넓혔는데, 이 집의 경우에는 이 한쪽에 화덕이 있습니다. 이 화덕은 아마 한옥에서는 이번에 처음 생겼겠죠. 저희가 구라팔 댕기면서 이 화덕이 있는 집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후하게 맹긴 화덕은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한옥에서의 부엌은 언제나 안방과 붙어 있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안방을 따뜻하게 하였으나, 이 집은 부엌은 건넌방 뒤쪽에 넣어서 대층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해 아파트와 같은 동선이다. 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면 처음에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그런 거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집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21세기 현대화된 그런 부엌을 만든 거죠. 처음부터 주부의 중심 공간인 부엌을 크게 잡았다. 그리고 주방 기기들을 넣어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고, 미세기 창문을 열면 사방으로 바람이 통해 조리할 때 열기로 후끈거리지 않고 냄새도 배이지 않는다. 이 대들보가 처음에는 어이구 저렇게 커서 무거워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더니 여기 작업하면 크게 있으니까 든든해서 좋네요. 거의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 집이 지니고 있는 이게 반자를 다 켜는 것보다는 오히려 높낮이가 다르고 들쑥날쑥하면서 분위기가 있으니까 공기 소통도 잘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가정주부들이 자기는 어디든지 이런 집지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안방 뒤에 욕실이 따로 있고 대청 옆에는 또 하나의 세면장을 두어서 건넌방 사람이나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우리 한옥 중에서도 사랑채의 내루는 그 멋이 참으로 그윽하다. 내루가 오늘의 한옥에도 빠짐없이 구현되어 있다. 내루가 자연과 함께 있어서 자라는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 함양에 좋은 도량임은 물론 인간 관계를 원숙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 버린 장독간을 다시 살렸다.
천연의 바람과 햇볕 좋은 곳에 자리한 장독간에서 익어가는 맛은 김치독, 된장독 기능을 하는 냉장고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 손으로 담지 않고 업자의 것을 사 먹는다. 오늘의 우리는 공장에서 만든 김치, 된장, 간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업자의 맛을 어머니의 맛이라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잃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자가 아니면 우리 문화를 제대로 물려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사는 집과 관련이 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담는 항아리라 할 수 있다. 한옥이 없어지면서 먹는 문화, 입는 문화, 생활하는 것이 어긋난 지 오래다. 이런 가옥에서 우리 문화가 멸실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 문화를 온전하게 발전시키고 전하려면 우선은 우리 문화가 싹트고 발전하고 뿌리 내리도록 한 우리의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은 단순히 기능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소우주라면 이 소우주를 담고 있는 집이야말로 소우주를 생성시키고 교육시키며 키우는 도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이 즐겨 입는 의복을 한복이라 하고 우리들이 먹는 독특한 음식을 한식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들의 집을 한옥이라 한다. 우리들의 한옥은 한문화를 담아내고 지켜내고 전해주는 한문화의 어머니라 할 것이다.